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내일 주말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주말 방역에 범국민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을 5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은 프로야구 NC 소속의 박성민 등 4명이 72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단 선수들도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프로야구 전체로 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협박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사립대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전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부장검사 이방현 씨가 참석한 건국대 골프장 회동 양시창의 가보니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가 열흘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곧 국내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단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6명. 전날보다 64명 줄었지만 지난 7일 이후 열흘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규모 집단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곧 국내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이기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입니다. 나아가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중증이 적다고 알려진 젊은 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제 어디서 감염되는지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도 32%를 넘어 전날에 이어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선행 확진자 접촉 뒤 감염된 경우도 44.6%에 달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자는 적극적으로 검사받는 등 감염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이동과 만남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주말에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시행해 이번 유행을 잡아내겠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혼란을 일으키고 원정 회식 등의 부작용도 있어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확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아직 4단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인원 제한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차이가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과 통일해달라고 지자체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면 비수도권도 저녁 6시 이후에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관련 내용을 논의한 뒤 조만간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강화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말 수도권에서는 대면 종교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일부 교회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리 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려면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주말을 잘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이번 주말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폭염에 고생하는 의료진의 헌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법원이 대면 종교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 20인 미만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과 예식장, 장례식장 같은 다른 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 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면서 대면 종교 행사의 전면적인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의 종교단체는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법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늘어난 검사 건수에 푹푹 찌는 찜통더위까지 코로나19 의료진과 공무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역학조사관들 역시 과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임시 인력이 투입됐지만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서울역 선별진료소. 직원들 얼굴이 벌겋게 익어갑니다. 얼굴을 선풍기에 대고 식히는 것도 잠시뿐. 일이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3시간 넘게 쓰고 있던 장갑을 벗으니 퉁퉁 부은 손, 땀띠 자국이 선명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맨날 항상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손에도 장갑 안에 이제 땀이 많이 차서 습진도 생기고 땀띠도 생기고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방호복은 땀으로 얼룩덜룩, 목에 건 수건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시설이 임시 시설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그거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늘어난 업무량에 더위까지 겹치니 몇 배로 힘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검사 건수는 1,200건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2배 수준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역학조사반. 하루 기본 12시간을 서류 더미 속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일하느라 진땀입니다. 어머니 전화 안 받아요? 네, 안 받으세요. 이번 주에 서울시 직원과 경찰관 등 5명이 파견을 나왔지만 몇 주만 하고 돌아가는 임시직이라 조사량을 메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저는 항상 바쁘다고 느껴지는 게 커가지고 비상 상황이 터지면 작년에는 한 12시까지도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11시 전에는 집에 가요. 밤 11시. 서울 관악구 선별진료소에선 폭염과 업무량에 지친 구청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인력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매일 힘겨운 하루를 보내는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은 어서 빨리 4차 유행 확산세가 잡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열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검사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의료진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오실 때마다 오늘은 6시까지는 대충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어떻습니까? 예, 오늘 6시까지 1,143명이라 어제보다 조금 감소는 했는데요. 계속 1,100명대 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일도 아마 1,500명대 정도 확진자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1,600명 이제 피크를 하고 나서 더는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어쨌든 지금 정도 상황으로라도 계속 조금 피크만 유지를 하고 떨어지는 추세가 다음 주에 나타나면 좀 다양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주말은 주말 효과 때문에 좀 낮게 나오겠지만 다음 주 이제 수요일 결과가 어떻는지 따라서 조금 이제 방역 결과가 좀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결과 말씀이십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 예. 예, 그렇다면 정점은 이미 찍은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동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정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유지가 되더라도 예전에도 3차 유행 때도 뭐 이제 구치소 같이 이렇게 큰 집단 발병 하나 발생해 보면 갑자기 숫자 확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큰 집단 발병이 안 생기게 하면서 계속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부도 결국 네. 비수도권 지역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협조를 해달라. 네. 네 사람까지만 딱 네. 네 사람까지만 좀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 뭐 우리 지역은 뭐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짧고 굵게 끝내자는데 이 짧고가 언제까지인지 글쎄요, 너무 짧으면 그것도 또 불안하고요. 예, 일단 짧게라는 단어는 지금은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되면 어떻든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다만 비수도권에 대해서 4인까지의 모임만 허락하는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건의한 부분들은 좀 조금 늦었긴 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도 본격적으로 이 부분 논의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고 굵게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법원이 대면 종교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예.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좀 문제 삼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주로 교회에서 지금 소송을 건 상황인데 예. 교회에서 이렇게 소송 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이제 모범적일까 생각이 들면 상당히 좀 이거 좀 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0인 미만은 적어도 이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인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 자체가 교회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별로 모범적이지 않았던 행동을 보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영업장은 축소해서라도 하고는 있는 네. 건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의미가 다르지 않냐 그런 것 같은데 예. 또 방역이나 또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고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자가 검사 진단 키트입니다. 근데 생각 90% 이상 정확하다 그러더니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로 안심하고 진단해서 음성이군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조용한 전파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자가검사 키트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건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한 거는 심지어는 의료인이 직접 채취한 건데도 17.5% 사실 나왔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채취하면 정확도가 더 떨어져서 사실 영국에서의 결과 보면 민감도가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도 사실 있었던 상황이고요. 제 환자 중에서도 사실은 임시선별 진료에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예. 그날 밤에 응급실 도착해서 봤더니 PCR 양성이 완전히 양쪽 폐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바로 다음날 달 정도에 진행해서 온 환자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자가검사 키트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에서는 그다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이런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가 검사 키트보다는 이제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요즘 검사 수요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다시 여름이 되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좀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이제 최근에 제가 직접 이제 검체 채취를 안 하다 했는데 작년 여름에 검체 채취를 실제 해봤더니 예. 지금 온도 정도에서 야외에서 있으면 1시간 만에 옷이 다 젖는 상황이 되고 한 2시간 정도 되면 거의 어지러운 수준에서 구토가 유발되는 수준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의료진들에 대한 상황들 좀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 물품들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는 상황에서 정은경 청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매여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그냥 정말 질병관리청하고 가끔 국회에서 부른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만 예.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회의 참석을 해보면 회의 끝나고 잠시 한 2-30분 시간에 도시락 잠깐 드시고 또 다음 회의 진행한다든지 뭐 다른 보고를 하러 간다든지 바쁘게 지내시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식사 제대로 하는 모습을 솔직히 저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이쯤에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하나 짚어보자면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2번 맞아야 되잖아요. 네. 1, 2차 접종 간격을 11주에서 8주로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일단 델타 변이 때문인데요. 델타 변이가 2차 접종까지 맞춰야지 한 6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 너무 지금 저희가 원래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0에서 12주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의 위험성들 때문에 적어도 특히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주로 당겨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8주로 당긴 거고요. 아마 적절한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주에서 12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항체 형성이 충분히 되니까요. 일단은 예.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출 만한 백신의 수량은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오면서 2차 접종 물량을 당겨도 될 정도로 좀 물량이 들어와서 된 부분이고요. 일단 화이자 백신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모더나 백신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50세 이상의 예방 접종하는 물량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 잘 공급이 되는 거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뭔가 진행이 되는 그때까지는 아무튼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네.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조치로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를 꾸린 자영업자들은 4단계 해제와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거리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원근 씨. 저녁 장사가 중심인데 4단계 조치로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매출은 7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문을 열어도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김 씨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코로나 이전으로 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10팀, 많게는 15팀까지는 받았어요. 진짜 지금 2팀, 3팀 받아요.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받은 대출금 1억 원은 매달 1,700만 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으로 다 써버린 지 오래입니다. 김 씨는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거리두기 방침이 결국 자영업자들을 죽일 뿐 효과가 없었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에서 임대료라도 얼마 50% 지원을 해주고 자 그럼 저녁 장사 하지 마.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현행 4단계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은 보상 규모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실보상의 내용과 범위가 예측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피해 당사자인 우리 자영업단체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앞서 비대위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 일대에서 4단계 조치에 불복을 선언하는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에 오는 23일까지 국무총리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시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촛불 시위를 열어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에 발단이 된 프로야구 NC 구단 선수 4명이 잔여 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단 선수들도 원정 숙소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프로야구 전체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KBO는 박성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가 있는 선수 4명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NC가 올 시즌 104경기 중 절반 이상을 소화해 이들은 정규리그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KBO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무리를 일으켰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 등으로 프로 선수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선수단 관리 소홀로 리그 중단을 초래한 NC 구단에도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보류에는 선수 중 유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박민우가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들 4명은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서울 원정 숙소에서 일반인 2명과 사적인 모임을 했고 이 가운데 3명이 확진됐습니다. 결과적으로 NC와 두산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KBO 리그는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7월 13일에 정규 시즌 전반기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C가 선수 명단을 공개하기 전부터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던 상황.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만 보면 첫 방역수칙 위반 사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KBO는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NC 선수들과 구단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택증 구단주는 사과문을 냈고 NC 대표이사는 사퇴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제공받은 혐의의 박영수 전 특검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 전 특검이 경찰에 정식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등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에 권익위가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관련 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같이 처분된다는 특검법 조항 등이 있어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는 뇌물죄 여부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직권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한된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차량을 제공한 사람이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등 공무원 2명과 언론인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유권 해석으로 전직 특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가짜 수산업자 금품 제공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으로 불린 사건에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리상 강요 미수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취재 윤리를 어긴 것은 명백하다며 무죄 선고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꾸짖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MBC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리도로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편지와 대리인을 통해 이철 대표에게 전한 내용이 구체적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상 강요미수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기자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제보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이 면죄부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며 별도의 따끔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한 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선고 뒤 이 전 기자 측은 검언 유착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최초 사건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MBC 그리고 정치인 간의 정언 유착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 유착을 내세워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도 이제는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검언 유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이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화제가 됐던 정치인의 발언이죠. 빌렸습니다. 정치 공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이 발언 내용에 담겨 있는 논리적인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차이가 없는 구별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주인한테 얘기는 안 했네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금품 수수가 아닙니다. 골프 치고 골프채를 빌리긴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예, 1년 동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앞만 봐도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차이 없는 구별. 한 언론사가 이동훈 씨에게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씨를 치라고 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JTBC 단독 보도 경위를 취재해 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예,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자기가 누구를 만났으면 얘기하면 됩니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시오. 네,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더구나 JTBC의 언론 보도는 누구를 만났다가 아니라 업자에게 뭘 받았다는 의혹을 취재해서 보도한 거여서 정치 공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끄럼 논증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으면 다 부산에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전에 내릴 수도 있고 대구에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공격하는 보도를 그 언론사가 했으니까 이거는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가 정치 공작 세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정치 공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는 그 언론사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걸 정치 공작 쪽으로 다 떠밀어 버리는 방식. 자기가 의도한 곳으로 흘러가게 미끄럼틀에다가 뭔가를 계속 던지는 그런 오류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입건됐으면 입건된 사실을 알려야지 대변인직을 부탁하는데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대변인을 덜컥 맡아버리나. 두 번째, 정치 공작 시도를 그 엄청난 일을 자기만 알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캠프에는 왜 숨기다가 이제야 말하는가. 그다음, 배신하라고 회유한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라 민주당 본 경선 일정은 3주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세에 철저히 반격하겠다며 궤도 수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뒤를 바짝 추격해온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연일 견제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적통을 자임한 태도 역시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피를 따진다, 혈통? 뭐 그런 느낌? 네, 그거는 좀 현대 민주주의에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이 전 대표를 쫓는 추미애 전 장관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혁을 뒷받침하는 똘똘한 법 하나, 이게 참 아쉬웠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기층과 또 민심 위반이 생겼던 것이고요. 또 그게 재보궐선거의 그 참패라는 성적표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 이틀 연속 머물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보다 호남 지지율이 크게 뒤진다는 결과를 받아든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두 후보의 협공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거티브는 사실의 근거가 없는 거 가지고 흠잡는 것입니다. 지지도가 조금 오른다고 며칠 가기도 전에 흠부터 잡는 것, 이 풍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대선 주자들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8월 초 전국 순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3주 정도 일정을 뒤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경선 연기를 확정지을 방침인 가운데 늘어난 시간만큼이나 후보들 사이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합류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버스 정시 출발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입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입당을 전격 결정하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에 올라탄 최재형 전 감사원장. 첫 메시지는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으로 운영한 게 문제라면서 개헌론을 내세울 거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의 합류로 자강론에 힘이 실린 국민의힘은 8월 말 경선 정시 출발에 한층 무게를 실었습니다. 1차 컷오프로 추석 전에는 압축된 후보군을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추석 밥상에 우리 후보자들이 그 밥상의 화제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버스에 시동이 걸렸지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당 밖에 있는 상황. 이준석 대표는 미숙하다,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고 은근 비판의 메시지까지 내며 막바지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밖에서 이제 있는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쓸 수 있느냐가 이제 대선 행보에 중요한데 저는 사실 좀 방법이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춤한다 해도 여전히 야권에선 지지율이 독보적인 윤 전 총장으로선 이미 늦은 입당이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좀 달리 해나갈 것 같으면은 다소 지지도도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버스 탈 이유가 없어지는. 윤 전 총장은 재헌절을 맞아 5.18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헌법 정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열사에 대한 참배로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다며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견제도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에 얽힌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결국 여권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축은 뭐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여당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대통령의 몫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데 되게 집권 말에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40% 조금 미치거나 조금 위거나 지금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대통령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대부분 예전에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긋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거나 경선이 들어가면 대통령과 선긋기하고 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의 정부
정부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오늘 발표된 조사도 지금 한국 갤럽 발표만 봐도 38%가 잘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4년 차에서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요. 예. 또 일부 여론조사는 4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끊임없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예. 지지율을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코로나19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대응이 다른 나라보다 초창기부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K-방역이 극찬을 받았고 대통령이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예.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줬다는 점. 또 하나는 이번에 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교예요. 예. 그러니까 외교 정책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 바로 바이든 행정부를 만났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한 내용을 보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또 한국, 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를 끌어냈고요. 예. 또 백신도 우리가 더 얻어왔고요.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외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G7 정상회담에도 2년 연속 업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K-방역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도 실제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것도 호조를 보이면서 그렇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든 다음 대선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안심이고 야당으로서 상당히 초조해지는 이제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그래서 뭐 좌파 프레임이든 뭐 독재 프레임이든 이것저것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흔들림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적인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념적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예. 실용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였고 그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19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은 예.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도 평가받지만 현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서 야당의 어떤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것도 어찌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예.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정치 현안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이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부분을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강단 있게 주장하는 바를 계속 밀고 나가면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야당으로서는 예. 만약에 공격하고 싶으면 예. 제대로 추진 못한 공약이라든가 예. 또는 무너져버린 정책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뭐 뭔가 답답하게 진척이 없는 그렇죠. 그런 행정의 어떤 집행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모아 가지고 예. 좀 분석을 잘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삼아야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대통령 선거전에서 그런 말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이다 나도 뭐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다로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습니다. 답답해도 고구마 먹고 고구마로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렇게 계속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서로 여권에서는 자기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 서로 내놓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도 문재인 대통령 뽑았고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만든 정부이고 저도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잘했든 못했든 그 모든 것이 저의 공동 책임이지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의 일처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일종의 운명 공동체, 책임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민주정부에서 맡은 직함과 역할이 많았다고 해서 그만큼 정통성이 있다고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당을 위해 희생해 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적통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뭐죠? 이게
정식 당원이니까 71만 명입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문재인 친문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과 갈등의 요소가 예전에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대선 과정에서 친문 진영과 갈등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친문과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눈초로 쳐다보는 부분이 아직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친문 진영을 끌어안음으로써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친문 진영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예. 친문 진영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 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친문 진영이 지지를 안 하면 예. 야당과의 대결에서 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로서의 서로 경쟁하는 부분은 그 당시의 문제로 본인이 좀 반성할 부분도 있고 너무 공격적으로 한 것도 본인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친문 지지층을 끌어안아서 본인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가면서 대선의 승리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본인의 지지율로 연계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선긋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도 선긋기보다는 함께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어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의 대선 전략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상황을 보고 나서 역시 늘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만은 이낙연 후보가 쫓아오고 뭐 자기의 일단 드러날 것들은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뭐 내 식대로 한번 가겠다라고 이제 좀 사이다 발언을 좀 하나씩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예비 경선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비 경선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수세적 입장이었거든요. 예. 방어적 입장에 있었고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너무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체를 내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적 입장에서 계속 이제 답변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그게 결국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버렸어요. 아하. 무슨 말이냐면 예. 이낙연 후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보이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경선에서는 태도를 바꾸겠다 그랬어요. 예전에 본인이 사이다 발언했던 예. 그 이재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관련된 얘기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 이제 그것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옵티머스 관련된 문제를 또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사이다 발언이고 정책적으로도 초지일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이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좀 어필이 돼야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많이 모일 수 있고 중도층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더 어필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 이낙연 지사 쪽으로 가 있는 지지율을 좀 끌어오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지지층이 여러 가지가 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공격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야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 B플랜이었다가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상당히 초조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를 안 타고 나중에 택시를 쫓아간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보이진 행보를 보면 이제 본인이 지방 가는 거가 이제 잠시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이번에 아마 주말에 어디를 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 두 군데를 보여준 두 군데가 어디였냐면요. 식당을 찾아갔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주로 했던 내용들도 보면 뭐 예전에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겠다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거기에 각을 세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9%가 거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쯤 되면 뭔가 본인의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보다는 또 현 정부 비판에 그쳤어요. 예. 그 두 군데 가서도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현 정부가 잘못됐다는 실정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야당의 후보로서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국민들이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말하는 그러면 본인만이 말하는 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예.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할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에서만 30년 직무생활 공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도리어 또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보다는 빠지는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보고 감으로 잡았는데 들어오게 될 거다라는 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자꾸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윤 전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있지만은 뭐 그런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주변의 인사들도 저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제3지대론을 위한 포석으로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 몇 사람이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탈 사람은 내가 보기에 끝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그 버스를 아마 타기 힘들 거예요.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고 그래도 그 버스를 타려고 노력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재형 씨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내일서부터 최재형 씨를 위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항상 밖에 근소한 사람이 있으면 욕심이 나는데 일단 들여오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책임을 지는 데가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안 돼, 다 안 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아직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최재형 전 원장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결국은 이렇게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최재형 전 원장이 이번에 이제 입당하고 나서 다음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벤트가 있었고 컨벤션 효과가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지지율의 반등이 없으면 최재형 전 원장도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지지율의 반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요. 이건 유의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일정 부분 지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 중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분이 아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지금 돋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 내부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들어가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서 10%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강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을 지지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윤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약 그 대체제가 된다고 하면 일부가 저는 옮겨와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윤 전 총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국민적으로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지율 하락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떠나 있던 사람들, 즉 현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갖고 실망했던 분들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그 갈 곳을 못 찾아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가 대체제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왔으니 그분을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충 경선 룰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몇 명 나온다고 하면 1차에서 8명 남기고 2차에서 4명 남기고 한다는데 그 일정상으로는 추석 전에는 아마 끝날 수도 있겠는데 경과를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리자의 갑질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는 유족 측의 주장과 사실이 아니라는 서울대 측의 공방이 2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찾아간 국회의원들을 만난 고인의 동료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현재 기숙사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건물 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실제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이 봤던 시험입니다. 영어와 한자로 조직의 명칭을 쓰고 생활관의 수용 인원도 물었습니다. 중년의 노동자들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료들은 고인이 나뭇잎 무늬의 옷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적을 받았다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돈을 모아 정장이라도 사야 하나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분들이 그동안 너무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래도 서울대에 취업했다고 처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는데
아주 큰 모욕감들을 느껴왔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서울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내 인권센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단이 꾸려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고요. 독립성이 보장되는 조사단이 꾸려지는 거죠.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하실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 가장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담보하고 엄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서. 하지만 유족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인권센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센터 자체가 명예가 없었던 기관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또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 그거는 또 학교가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서울대에 대해 근로감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 노동자가 한여름 창문과 에어컨이 없는 휴게실에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련입니다. 어느 날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독도 노래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근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독도를 한번 가봐야겠어. 독도를.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뭔가 막연하게 독도에 대한 악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백두산 줄기가 뻗어서 태백산 줄기가 됐고, 태백산 줄기가 이렇게 바닷속까지 수천리 흘러가가지고 된 독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우리의 땅이고, 제가 만들어야 될 노래는 좀 힘 있는 노래, 외침이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야겠다. 음악 후배 권인하 씨의 목소리가 아주 전격인 것 같아요. 힘차고. 되었고 바닷속 수천리 흘러가서 독도가 되었네. 권인하 씨하고 저하고는 비 오는 날 수채화 때부터 이렇게 음악 선후배로 알게 된 그런 관계 때문인지 서로 음악적 얘기를 하면은 이유를 묻지 않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매일 그대와 뭐 이런 노래 발표하다가 민혜경 씨에게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 노래가 히트했고, 또 그대 모습 장미가 또 히트하고, 그리고 이상은 씨의 사랑해 담다디 이후에 발표했던 노래들. 참 그때 그 소리가 참 귀한 소리였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소리가 안 나와서 노래를 마음껏 못해요. 이렇게 좀 목소리 낮춰서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행인 거죠. 그게 기적인 거죠, 뭐 저로서는.
1995 빼앗겼던 혼 1945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되찾은 혼 슬픔 외로움 모두 이겨온 우리 하나 된 광복 그날 되찾은 독도 끊임없는 일본의 그 억지 주장 같은 것들을 뉴스로 보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영어권에 있는 누구라도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한 번쯤 보게 되면은 독도에 대한 그 우리의 의지나 역사적 사실을 좀 알려야겠다. 일본 사람들도 아마 의식 있는 사람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해가지고 번역해서 일본어 자막, 영어 자막 해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독도라는 땅은 원래 우리 한반도의 줄기에서부터 비롯된 하나의 땅덩어리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혼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싶었어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 일본 극우 세력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일본 오사카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이 극우 세력의 공격에 대비해 전시시설 주변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했고 주최 측 관계자들은 입장하는 관객들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오사카 전시회에는 김석영, 김운성 부부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오우라 노부유키 감독의 영상 원근을 껴안고 파트 2 등이 소개됐습니다.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19명의 증언이 담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강제노동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증언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류기동 씨는 24살이었던 지난 1942년 일본 미이케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이 걸핏하면 죽어나가는 캄캄한 갱도는 그야말로 생지옥. 그곳에서 류 씨는 떨어지는 돌덩이를 맞으며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그냥 들여받으면은 그냥 천천히 왕문을 버리거든. 많았죠. 사람아 걸새는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뭐. 제44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류 씨를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 19명의 증언을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는 피해자들이 두들겨 맞으며 일본으로 끌려가 그냥 개패리기 패가지고서는 그냥 쥐도 안 먹을 음식을 먹으며 일해야 했던 현실을 전했습니다. 조선 사람은 그냥 갔다가 다 죽을 판이요. 굶어 죽이거나.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름들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나를 지목했던 구장 이름이 뭐야, 나를 데려갔던 순사 이름이 뭐야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안에 남은 상처들을 저희가 일본은 2015년 피해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린 현장 7곳을 포함해 산업유산 23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렸습니다. 일제 강제노동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버젓이 전시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이전 약속했던 그러한 강제징용에 대한 인정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요. 최근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후속 조치 미이행에 강한 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상황. 이에 힘입어 민족문제연구소는 강제노동 역사를 해당 장소에서 전시하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하라. 지난해 파악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3천여 명. 민족문제연구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11월 7일까지 사전 예약 전시를 진행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와 관련된 파문이 계속 번져가고 있어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2071님,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뇌물에 무방비로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의 부실 판정과 관련해서 8588님, 자가 검사 키트 선전하더니 한심합니다. 감염내과 의사들은 모두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6192님, 방역에 애쓰고 계신 선별검사소 직원들의 근로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온라인 코리아 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수단 응원과 함께 우리 문화 홍보에 앞장섭니다. 네. 도쿄올림픽 선수촌에는 우리 선수들의 투혼을 북돋우는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서 땀 흘려온 우리 선수들을 힘껏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옵니다.